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항상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어떻게 추석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아, 예. 뭐 이제 곧 귀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목요일부터인가요? 네. 벌써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네. 굉장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명절 때 얼마나 혹시 멀리 가시나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어서 네. 경상도까지 갈 예정입니다. 차로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막힐 것 같은데. 예, 지금 법률방송까지 오는 길도 굉장히 차량 정체가 심하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잘 분산해서 움직입시다.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명절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말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보통 원심의 선고를 좀 가리키는 말인데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대법원에서 나온 거군요.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2개월 만인데요.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사님. 네, 중대범죄들의 대법원 판결이 속속들이 선고되고 예.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조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요. 또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모욕을 제외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인정했었고요. 아울러 무기징역을 선고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조선 측은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검찰은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라는 이유로 각항소했는데요. 지난 6월 2심에서 쌍방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선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두고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인미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무엇보다도 검찰 구형이 사형이기는 하나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을 때 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명했던 그 판결조차도 정당하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7월로 기억합니다, 변호사님. 대낮 길거리 항복판에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20대 젊은 남성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당시 사건 경위 좀 복기 좀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좀 복귀해보면 작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4번 출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이었죠. 굉장히 번화한 곳인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곳으로부터 8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조선 피고인은 한 남성,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고요. 나머지 다른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 조선과 어떠한 앙심이 있다거나 보복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면식도 없는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었죠.
피고인 조선은 결국 범행 6분 만에 인근에서 계단에 앉아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경찰이 왜 20대와 30대 남성을 이렇게 살해하려 했느냐, 특별히 성별의 의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특별히 성별을 가리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그리고 대낮에 서울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조선은 범행 10분 전에 흉기를 훔쳐서 택시로 신림역 인근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고요. 전날에는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고 또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도 아예 부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것이 맞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스마트폰 등을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부수었다고 했는데요. 경찰이 포렌식 정도는 가볍게 하죠. 포렌식 결과를 봤더니 이 조선 피고인은 범행 전에 이미 살해 방법, 급소, 사람 죽이는 칼, 홍콩의 묻지마 살인 등등의 검색어를 입력해서 다수를 검색한 이력이 확인되었고요. 아울러 경찰은 이 피고인 조선에 대해서 범행을 계획해서 실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까지 거쳤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조선은 4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살인과 살인 미수였고요. 또한 독산동 마트에서 흉기를 훔쳤던 부분에 대해서 절도, 아울러 신림역까지 이르는 택시비 4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기까지 추가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계획적이에요. 사실은 생김새도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이런데 묻지마 살인을 좀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계획적인 상황인데 조선이 심신장애를 주장한 걸로 알려졌어요. 공판 단계에서요. 재판부가 이를 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님?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 예. 조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등감이 나에게 폭발했다. 네.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네. 진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네. 나에게는 사물 변별할 인식과 지능이 없다. 즉 나에게는 심신장애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조선은 범행 2, 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상당히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 때문에 전부 유죄 판결 인정됐고요. 아울러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기 이른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 사건 이후로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좀 이상동기 범죄가 좀 많이 연이어서 좀 발생을 했습니다. 등산로 살인사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잘 알고 계신 분당 서현역 사건에서 좀 발생한 흉기 난동도 좀 그렇고요.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는데 특히 XX에서 흉기를 저지르겠다며 범죄 예고글을 올리는 등 모방범죄 문제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예, 실제로 서울 신림역 인근에 피고인 조선이 벌였던 흉기 난동 범행을 모방해서 예. 여중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려던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최근 좀 있었습니다. 해당 10대 소년은 지난 10월에 이 조선 사건을 보고는 자신도 그 상경해서 모방범죄를 저질러야겠다 결심을 했고요. 지난 10월에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주변에서 여중생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이 10대 청소년인 이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이죠. 소년범이다 보니까 장단기형으로 부정기형으로 선고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소년은 항소를 했고요.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소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장단기형을 각 1년씩 감형하여서 장기 5년 그리고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죄가 가볍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점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라는 점 분명히 명시했고요. 다만 당시 범행을 자의로 중지했던 미수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 소년은 17세죠. 17세 소년은 아직까지는 형사법에서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고 있죠. 이런 점 감안해서 장단기형을 각 1년씩 감형하여서 장기 5년과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하기 이른 것입니다.
어린 여성 피해자들이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검찰은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을 계속했습니다. 1심, 2심, 뭐 상고심까지고요. 근데 결국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이 됐거든요. 예상이 좀 됐었다고 할 수 있는데 등산로 살인 사건의 최윤종, 또래를 살해했던 정윤정, 조선까지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년 후에 뭐 가석방으로 출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예, 형법상 가석방의 요건을 잠시 살펴보면 예.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다. 아울러 개전의 네. 정이 현저하다 하면 네.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그리고 유기징역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형이 선고된 바가 있다면 그 금액을 완납한 후에 가석방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아무리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20년이 도과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20년 후에 혹여라도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보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정치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뜨거운 감자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다행히 지금까지도 다행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여튼 그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울러 가석방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정도의 무기징역에 대해서 다시 좀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윤종, 정유정, 조선 사건 중에서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내가 이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20년 후에 가석방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정도의 무기징역형이라고 판결문에 딱 설시를 해둡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 가석방이 안 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좀 전에 형법상 규정에서 보셨다시피 가석방이라는 것은 판사의 판단이 아니죠. 즉 행정처분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가석방위원회의 판단인데요. 훗날에 가석방위원회가 가석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판사의 그러한 내용에 어떠한 기속력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 가석방이 가능하다고는 봐야 됩니다. 네. 20년 후에 가석방위원회가 이 사건 그리고 이런 참혹했던 사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다음 생생 코멘트 방화용의자 추적 어떤 내용일까요? 인천 논현경찰서인데요. 인천 아파트 복도에 세워놓은 유모차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건물에서 화재가 3번이나 발생한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유모차에서 불이 났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인천 소방본부와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8일입니다. 8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15층짜리 아파트의 3층 복도에 세워두었던 유모차에서 불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51명을 현장에 투입했죠. 아파트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불은 아파트 관계자에 의해서 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래 유모차와 아파트 복도 일부가 불에 그을리는 바람에 소방당국 추산 9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아파트에서 또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입니까? 예, 참 의문스러운 네. 부분인데요. 같은 날 심지어 비슷한 시각에 네. 이 아파트 6층 네, 화면 복도에 나오고 있어요. 있던 종이 상자에서도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왼쪽이 유모차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6층 복도에 있던 상황인데요. 그럼 이거는 실화가 아니라 약간 고의적인 방화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또 한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지난 6일 오후 5시쯤에도 이 아파트 같은 동 2층 복도에서 조화가 불에 탔던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 즉 방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집중 추적 중인데요. 네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방화를 한 용의자를 아직은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확실히 미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방화 용의자가 입주민 또는 외부인일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되는 게? 과거에 전남 구례 네. 화엄사 각황전 방화 사건 네. 기억나는데요. 당시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 신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유는 뭐 매표소 CCTV나 아니면 경내 CCTV 등이 모두 희미해서 자동차도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네. 어려웠던 부분인데 네. 당시에 뭐 앙심을 품을 만한 인물이 있는지 주변 탐문 수사했었고요. 네. 아울러 방화 시도 사건 주변의 물건들을 모두 수거해서 범인의 지문이나 인화물질 종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수사 의뢰까지 했었는데 본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용의자 추적 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방범용 CCTV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탐문 조사도 벌임으로써 상당히 용의자 추적에 열심히 열심히 기울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방화 사건의 특징이 모두 타버렸다라고 네. 하면은 용의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상당한 방화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기도 합니다. 증거를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화재가 좀 사실은 발생하면 순식간에 번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좀 피해가 상당히 좀 크게 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좀 전 궁금한 게 아파트는 거주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집합 건조물 같은 경우 진짜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아파트에 방화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네. 일반 뭐 물건이나 네네. 건조물과 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차별이 있을 수밖에 네. 없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형법은 현주 건조물 등의 방화라는 죄명으로 아주 무겁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놓아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혹은 사람이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네. 건조물 등에 불을 태웠다라면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네. 그러한 불을 놓은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만약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주 건조물이라는 것은 꼭 네. 사람이 현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실제로 사람이 본래 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건조물인 거죠.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조금 전 형량을 보셨다시피 기수, 미수 다 처벌하고 있고요. 아울러 예비까지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실행에 착수해 나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처벌한다는 거죠. 예비를 벌하는 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이고 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본건 방화 사건에 대해서 용의자를 특정하게 되면은 상당히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 말이 사실은 일반 시청자분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현주가 현재 약간 뭐 거주할 수 있다? 아니면은 주거하고 있다? 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죠. 현재 주거라고 보셔서 그래서 아. 주거로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네. 주거하고 있거나라고 아, 해석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서 아까 보니까 사람이 한 명 사망하면 7년인데 뭐 이번에 뭐 부천도 그렇습니다만 뭐 8명, 9명 이러면 가중처벌 되나요? 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네네. 피해가 많다라고 하면은 뭐 사람이 6명 사망했으면 6배 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 네네네네. 뭐 2분의 1 가중하고 이렇게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할 때 도저히 감경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리니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지요. 방화 너무 무서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볼까요? 수상한 인터넷 주소 누르지 마세요. 어떤 얘기인지 약간 감은 오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 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 사기가 좀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전화번호
누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 주소가 있네요. 예, 받은 메시지 중에서 예, 예. 당신이 주문한 물품이 언제 배달될 예정이니까 아. 주소 확인 바람이라고 예. 하면서 링크 주소를 보낸다거나 아. 층간소음 행위 한 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그 신고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싶다면 관할 아. 경찰서를 방문해 지금 주세요. 스미싱 라고 문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면서 링크 주소를 동봉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문자 사례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은 앞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공기관이나 명절 선물 발송처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 사기, 일명 네. 스미싱이죠.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문자 사기 현황에 의하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71%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각별한 주의를 요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거액이 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을 때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야 앱 설치 여부를 판단하시라 라고 했고 일반적인 악성 앱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아, 근데 변호사님 사실 제가 방금 문자 스미싱 문자 봤지만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출 얘기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얘기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인터넷 사기나 스미싱 문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네네. 상품권과 숙박권 등의 네.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유형 먼저 네. 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연휴 기간 동안에 열리는 콘서트 등의 네. 공연 티켓이나 아. 혹은 상품권, 선물 세트 뭐 이런 것을 판매하겠다고 했다가 돈만 받아가는 사례가 급증하게 되죠. 특히 지난 설 연휴에는 SNS에 MBC 가요대전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이후에 피해자 44명으로부터 2천만 원 가량을 챙긴 뒤에 잠적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고요. 스미싱 피해 역시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과거에는 악성 코드가 담겨있던 문자 메시지를 누르면 소액이 자동 결제된다거나 소액이 이체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금융정보 탈취, 또 개인정보까지 탈취해서는 무단으로 계좌를 이체한 등 피해금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하나 유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좀 전에 보셨겠지만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특히 명절 전후에는 서로 선물을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택배 배송이 왔습니다. 명절 선물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 반가운 마음에 메시지를 네. 본다라는 점 이용한 것이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남부청에 따르면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 일당들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피해금을 편취한 혐의로 피해자 4명을 구속 수사한 바도 있으니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서 먼저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제는 뭐 전화도 못 받고 문자도 못 받고 택배도 못 받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거는 참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인터넷 사기나 스미싱 피해는 발생을 하면 우선적으로 피해 복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좀 예방이 최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예방법 이런 것 좀 알려주시죠. 예, 마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 참 시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네네. 먼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실 때에는 네. 반드시 검증된 사이트를 이용하심이 타당합니다. 네. 그리고 혹여라도 부득이하게 개인 간 직거래를 하시게 될 때에는 안전거래 사이트, 즉 에스크로라고 하죠. 네. 이 부분 반드시 활용하셔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시고요. 네. 또한 어떤 판매자와 거래를 할 상황이라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판매자의 연락처와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사전에 조회함으로써 사기꾼을 미리 걸러내는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또 스미싱 피해를 위해서는 스스로 문자 메시지 조심하셔야죠. 좀 전에 많은 예시를 보셨겠지만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즉 URL이라고 하죠. 링크 주소는 절대 누르지 않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본인의 휴대전화에 혹시나 도용되거나 유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사진 찍어둔 것,
신분증 사진 찍어둔 것은 저장해 두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삭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연히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를 눌렀다가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 혹은 악성 앱까지 설치가 되고 말았다 하면 그 즉시 바로 스미싱 차단 앱인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셔서 빠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급적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시티즌 코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118 인터넷진흥원 그다음에 시티즌 코난 사이버캅은 좀 활용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절 기간 동안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지 않도록 시청자분들께서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성매매 후기 전문 검은 부엉이 구속입니다. 성매매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후기와 함께 광고 사이트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유포를 해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대가를 좀 챙겼다. 그러면 업소의 업주하고 이게 뭐 포주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가 있었다는 건가요?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피해 일이 있었습니다. 각 여성들이 의도치도 못하게 촬영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촬영했던 상대방은 상선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선이 있다는 건 누구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서 유포하고 성매매 업사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또 대가까지 챙겨온 사람이 결국 적발되었죠. 검은 부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이 검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30대 남성, 일명 검은 부엉이라는 사람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울러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촬영 및 반포죠.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19년부터였습니다. 5년 동안 서울 강남 등의 수도권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두고 이것을 광고 사이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후기 형태로 불법 게시하고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업주와 업소 등과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쨌든 업주랑 거래가 있어서 한 건당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좀 받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불법적으로 촬영된 동영상 건수가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게 금전적 이익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후기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듯한 나체 사진도 상당히 발견되었고요. 또 그 후기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후기를 전문으로 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이용자를 업계에서 작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한 작가는 2017년부터 꾸준히 활동하면서 424건의 후기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검거된 검은 부엉이 역시나 자신의 고급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 후기를 주로 올렸는데 경찰이 압수한 영상만 해도 5TB였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인 것이지요. 이 후기 한 건을 맞습니다. 저것이 지금 압수된 내용인데요. 폴더가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현재 이것을 압수한 것을 보면 불법 영상물은 총 1929개, 5TB에 이르는 상황인데 일부 영상에는 성매매 여성의 예명이나 나이나 또 업소 위치까지 다 노출이 돼서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검은 부엉이는 후기 한 건을 게시할 때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10만 원 내지 40만 원 혹은 무료 이용권 등 대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뭐 생활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후기 한 건 게시할 때마다 받은 금액을 봤을 때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이고 네. 또한 이 촬영된 동영상의 편수를 봤을 때 네. 비단 혼자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담해서 이루어졌을 것을 봤을 때 글쎄요 생활고 이야기는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기 하나 작성하고 그럼 얼마 받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네. 후기 한 건당 10에서 40만 원을 받았다라고 10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지금 1,600건이면은 1억 6천은 우선 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엄청나군요. 후기를 작성할 때 닉네임이 검은 부엉이라고요. 이게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었던 겁니까, 이 변호사님? 이 보도된 뭐 좀 나온 내용 중에 특히 카메라 관련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를 하고 렌즈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사람이다던데 이거는 맞는 사실입니까?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전조가 되는 사건들의 영상물을 보면 상당히 화질이 좋고 또한 네. 촬영 장비가 깜짝 속을 만큼 잘 모를 정도로 정교했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과연 누구냐 이런 부분 좀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거됐던 검은 부엉이는 아니나 다를까 이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령한 광학렌즈 연구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맞는 거네요, 그러면. 예, 실제로 우리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등재될 정도로 와. 어찌 보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는 꽤 유명인이었다라고 하죠. 네. 이 검은 부엉이 남성은 수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의 카메라 렌즈 그리고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등등을 갖추고 있었고요. 또 조명까지 갖추는 등 이 전문가적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야, 근데 때문에 이게 전문가용 장비까지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수사기관에서. 결국 돈 때문이었던 겁니까, 이게? 목적은 수익이었겠습니다만은 이 받았던 수익의 규모를 봤을 때 그리고 네. 운영했던 자신이 촬영물이나 유포했던 내용을 봤을 때는 네. 생활고가 어려웠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라는 동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당한 사유도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이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1,600건을 찍는다라는 것도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몰라가지고 좀 여쭤보는 건데 직접 어떤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은 건가요? 여성과 하는 걸 찍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찍은 건가요? 사실 확인을 네. 뭐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가령 남성이 촬영을 하면 여성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은 피해를 입고 자신의 영상이 유포가 되는 상황인데 그 남성이 결국 검거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 네. 조직의 거의 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촬영 저는 행위를 이제 이게 하니까요. 생활비를 번다고 하면 사실 남의 어떤 관계의 그 영상을 찍어야 뭔가 생활비를 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하는 영상을 만약에 찍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좀 성매매 여성의 예명이나 나이가 좀 노출이 되고 또 이 남성이 지인들에게 영상을 좀 유포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은 좀 불법 영상 유출 이런 것들은 좀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촬영죄에서는 그 촬영의 죄와 유포의 죄를 별도로 구별하여서 처벌하고 있죠. 즉 1항에서는 촬영을 처벌하고 있고 1항에서 2항에서는 유포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만큼 유포가 되었을 때 그 피해자가 겪을 심적 고통이 막중하다는 것이죠. 그럼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성매매 여성의 예명이나 나이가 노출이 되고요. 또한 영상들이 서로 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인데요. 업주들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변호사님? 이 불법 업소를 운영한 데다가 촬영하고 그것을 또 홍보까지 고화질로 촬영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 홍보까지 의뢰한 것 아닙니까? 업주들, 우리가 흔히 이제 포주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처벌 수위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드는데요. 예, 경찰은 일단 검은 부엉이를 검거한 후에 이 사람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이는 전문 광고 대행업자 7명, 그리고 성매매 업주 8명,
또한 성매수자 4명까지 해서 1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이 한 12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환수 조치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일단 단속한 성매매업소 모두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매매를 통해서 얻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겠죠. 이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하는 수익을 뺏는 절차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은 저 좀 의문이 드는 게 성매매가 불법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좀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좀 보듯이 마치 맛집 평점을 좀 하듯이 성매매 후기를 좀 공유하는 사이트도 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예, 뭐 이런 표현 싱싱하다라거나 뭐 정말 일품이라거나 이런 것이 지금 맛집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사이트의 분위기는 성매매 여성을 상중하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수백 건씩 품평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 플랫폼에 가맹점들이 수시로 입점을 하듯이 다수의 성매매 업소가 이 성매매 후기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여성을 광고하면서 후기글 게시가 계속 성매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태라고 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단속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누구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후기 공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점도 부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울러 그 너무나 쉽게도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성년자조차도 쉽게 가입, 성인 인증 없이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미성년자들이 접근하거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단속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선 미성년자들이 좀 개입될까 봐 요즘에 이제 뭐 마약 사건들도 그렇고 성매매 이런 부분이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에게 좀 퍼질까 봐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예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 부분에 일단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했고요. 아울러 나머지 가담자도 다 검거해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모두 압수하고 원본 압수하고 요즘 한창 염려를 낳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자를 또 양산하는 결과까지 낳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보이는데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성매매를 좀 근절을 하려면 이제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단순히 단속만을 한다고 해서 뭐 이제 과거에 한 2006, 7년, 8년 정도 됐나요? 그때 김강자 서장이라고 이제 미아리 텍사스 관리하던 중앙경찰서의 김강자 서장님이 단속을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해서 이 성매매 업소들이 동대문으로 갔다가 강남으로 또 이렇게 좀 퍼지게 되는 악성 변종 성매매까지도 나오게 되는 그런 사안을 겪고 나서 본인이 이게 성매매는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창제 주장하시면서 나오셨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이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매수자를 처벌을 해야 될지 혹은 매도자를 처벌해야 될지 공창제를 해야 될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그 의견을 정리를 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 그리고 성매매 이 부분을 좀 아울러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속적인 모니터링, 뭐 업체 단속 뭐 얘기하기는 좋죠. 하지만 분명히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직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부 변호사님은 뭐 불법적으로 성을 거래하고 매매하는 문화 자체를 좀 근절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이 성매매 사이트에서 후기를 이야기하고 여성들을 뭐 품평하고 이런 문화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성에 대해서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본다면은 뭐 일부 공창제 부분도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적 대상화를 해서 그걸로
고액의 어떤 금전을 착취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악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까지 좀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중국 축구협회 손준호 영구 제명 징계입니다. 한창 떠들썩했어요, 변호사님. 승부조작 혐의로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 선수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공안의 협박에 거짓으로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결백을 좀 호소했습니다. 작년 5월 중국 공안에 연행이 됐었고요. 손준호 선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변호사님? 네, 중국 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예.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우리나라 손준호 선수가 구금이 됐었습니다. 예.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충격적이었죠, 예. 예. 10개월 구금 이후에 지난 3월에 풀려났죠. 그리고 풀려나게 됐는데 이 손준호 선수가 결과적으로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네. 구금에 이어서 영구 제명 중징계는 무엇이냐? 예. 중국 축구협회는 지난 10일에 중국 체육총국과 공안부 등등과 기자회견을 열고는 손준호 선수가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수는 총 61명이었는데요. 네. 손준호 선수를 포함해서 산둥타이산 등등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44명에게 영구 제명의 징계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나머지 17명에게는 5년의 자격증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즉 손준호 선수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본 상황인 것이죠. 중국 축구협회는 사법기관에 따르면 산둥타이산 선수인 손준호는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손준호 선수의 중국 내 축구와 관련된 활동을 평생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손준호 선수는 지난 5월에 중국 상하이의 홍차오 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가 공안에 연행이 되었고요. 형사 구금됐고 랴오닝성 차오양 공항국의 조사를 받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국가 공작 위헌 수뢰죄 혐의였습니다. 즉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은 자신의 직무상 문제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중국에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준호 선수는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의혹과 여러 가지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어찌되었든 손준호 선수는 10개월 동안 공안에 구금되어 있다가 지난 3월에 풀려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 한국 축구 팬들은 사실 중국에 대한 좀 미개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면서 사실 좀 다툼이 좀 있었고요. 중국 팬들이라기보단 중국의 이제 국민들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한국 뭐 감싸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중요한 건 풀려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손준호 선수 기자회견을 좀 보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중국 공안에 협박에 못 이겨서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우리 국민은 공안이 굉장히 이유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맞아요. 것으로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알리바바의 회장도 수개월 동안 사람이 맞습니다. 잠적되기도 네, 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안이 또 사유도 밝히지 않고 무고한 네. 사람을 일단은 구금을 했구나라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염려를 표했는데 돌아온 손준호 선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중국 공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 공안이 나의 아내와 아이들 등을 거론하면서 협박과 강압 수사를 했다. 이 때문에 나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공안이 내밀었던 예를 들면 60만 위안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 자백했고 거짓으로 혐의를 시인했고 추후에는 나의 변호사를 통해서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백을 모두 자백 번복했었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죠. 거짓 자백을 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좀 의아함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네.
60만에서 65만 위안이면 한 뭐 8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말씀하셨는데 중국 공안이 지금 들이민 죄가 수뢰죄란 말이에요. 특히나 비국가 공작 인원이거든요. 손준호 선수가 실제로 동료로부터 받은 금액이 2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3,700만 원입니다. 매우 큰 돈이죠, 사실은 이 금액도. 이 돈을 받고도 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부분. 다만 이제 승부조작 등 불법 금전 거래는 절대 아니다. 근데 또 금전을 받긴 받았네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손준호 선수의 계좌에 20만 위안의 돈이 네네. 실제로 입금이 됐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이 때문에 그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던 손준호 선수가 예. 발목이 잡히고 있는 거죠. 예, 예. 20만 위안은 분명히 입금되지 않았냐라는 예. 것이죠. 최근에 손준호 선수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다들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예. 그래서 돈을 왜 받았는지를 물었을 때 이 선수는 돈을 왜 받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은 해명이 석연치 않다라고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아울러 중국 법원의 판결문이 손준호 선수를 둘러싼 궁금증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판결문에 대해서도 뭐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잘 석연치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손준호 선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자신이 실제로 20만 위안을 산둥 타이산에 소속되어 있는 동료 선수로부터 받은 것은 맞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등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승부 조작 등의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돈을 입금했던 진징다오라는 선수, 이 선수와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친구가 운영하는 축구 교실에 평소 큰 금액을 선물하기도 했으며 당시에 나는 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별 대수롭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니 더 석연치 않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판결문을 못 봤다라는 부분도 석연치 않아요. 이건 뭐예요? 예.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준호 선수의 네. 에이전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손준호 선수는 네. 한국으로 귀국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통해서 손준호 선수에게 적용됐던 자세한 혐의 사실을 아직 확인해보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판결문 받지 못했지만 네. 열람 요청을 고려는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답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과연 어느 경기가 문제됐으며 20만 위안을 어떤 식으로 받았으며 하는 이 범죄로 판결했던 행위 사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티즌 수사대는 그 경기를 보면서 과연 조작이 있는지를 또 확인도 할 수 있으니 네. 판결문 확보가 중요한데 정작 피고인 본인이 판결문 열람할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에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부분이나 경기에서 실제 불법 행위 여부 또한 방법 등에 대해서 적시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에이전트께서 그렇죠. 판결문 열람을 고려하고 있다. 네. 특히 중국 변호사 측과 이야기를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니 그 부분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현재 손준호 선수는 K리그로 좀 복귀를 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손준호 선수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이죠. FIFA에 통지를 했습니다. 향후 조치에 따라서 손준호 선수가 선수로 뛸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예, 대한축구협회는 중국축구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파에 통지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피파에 통지를 했다는 건 피파의 징계에 따라서 손준호 선수가 일절 국제 행사를 뛸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피파의 징계위원회는 중국 축구협회 징계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각 회원국에게 이 선수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게 될 경우는 실제로 손준호 선수는 어느 국가에서도 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손준호 선수 개인적으로도 좀 법적 대응을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축구협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징계 처분에 대응을 한다면 좀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축구협회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내심이 예,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예, 예. 일단 바로 우리 선수를 어떻게 문제 삼을 수도 없고요. 예. 또한 이 문제되었던 경기가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그 대한축구협회가 조사 등을 진행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고요. 다만 중국에서 징계를 내렸고 또 해외 징계이다 보니 앞으로도 좀 염려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 좀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뉴스픽스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생생보물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